백지장도 맞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후 3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만나서 뭔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 만남이 이제 경선이 끝난 뒤 보름, 14일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맞습니다. 자, 앞으로 이 대선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원팀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관심사인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만남 배경도 궁금하고 왜 하필 15일 뒤, 한 14일 뒤에 만나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눌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흔쾌히 만나고 싶어하는 뜻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공보단장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 글을 올려왔습니다. 이 경선의 앙금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만난 것 자체가 나름대로 민주당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한 단계의 도약이겠지만 저는 이 만남에서 원팀 선언이라던가 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다던가 이런 식의 빅 이벤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러나 다만 어느 정도 갈등을 봉합해가는 첫 번째 수순으로 국민들에게 또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더 끌면서 자신이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캠프 사람들이 선대위에서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이 소위 말하는 협상의 가격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실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해지는 건 이재명 지사거든요. 왜냐하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이 경선 말미에 터지게 되면서 마지막에 3차 경선인단 투표에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의 윤석열 후보 상대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ARS 방식의 조사에서는 뒤졌더라도 전화면접 방식의 조사에서는 많이 이기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화면접 방식의 조사에서도 양자 대결해보면 거의 오차범위 안으로 다 따라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지금 이재명 지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상황을 알고 호남 민심 어떻게 할 거야? 중도 민심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알아서 잘해. 그리고 나 도와줬던 사람들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이 선대위에 중역으로 다 꽂아 넣어. 이런 무언의 압박을 당분간 이재명 지사에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재명, 이낙연 계파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명락대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경선 이후에 후유증도 있다는 진단이 많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했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끌어안기 좀 수월하겠습니까? 수월해졌어요. 그 역할을 해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원팀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이낙연 칩거하고 자맹하던 이낙연 후보로 하여금 발언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 그리고 그 이어서 김재원 최고의 어떤 발언 이런 것은 내란 반란 세력의 어떤 재등장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갖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장면에서 전남 광주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이낙연 후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목소리, 시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가 오늘 만남으로 저는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정권 재창출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본인의 역할도 또 부각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당 대선,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실책이 여당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 여당이 원팀으로 묶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전 대표가 자신을 도왔던 인사들에게 자, 캠프에 들어가서 역할을 맡아라. 당 선대위 참여하시라고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이
본인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지 또 좀 약간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백의종군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감투를 맡을 것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감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의 어떤 민심이거든요. 사실상 경선이 바로 끝난 직후에는 그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부동층화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에게 흘러간 측면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 이후에 사실 굉장한 어떤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말실수인지 인식의 어떤 결과인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입지를 좁혀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낙연 후보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공동선대위원장 스스로 자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본선 궤도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25일에 지사직 사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G20 참석차 해외로 나가기 전에 한 28일이거든요. 그때가. 그 전에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소장님. 만난다면은 어떻게 좀 원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회동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대선에서 중요한 것이 여당 후보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의 예. 지지율,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좋은 평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민주당 지지층들도 더 결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지지층 결집력에 더 큰 이 효과, 부스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네.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대통령을 만나면 이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네. 두 후보,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 사이의 중간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역시 호남 아우르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대통령의 영향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처럼 이낙연 후보와 또 케미를 맞추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또 대통령과 너무 정치적으로 발언이 또 부각되면은 이것도 정치 개입 아니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통령과 만나는 그 장면 자체가 중도층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중도도 중도 진보, 중도 보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저렇게 화합하고 연대하고 저런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까지 또 결집력까지 여기에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따른 이 대통령의 마케팅, 대통령의 상징 효과까지 덧붙일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설명하는 문자 메시지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성공, 어떤 임기 말의 성공을 위한 논의장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다룰지는 이따 저희 메인 뉴스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뉴스 A죠. 네, 그리고 선거마다 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까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다 나왔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뭐 국감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두환 발언 그리고 SNS 사진 등과 관련해서 계속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순인데 거의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호감이 간다보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자, 장해찬 우리 평론가 윤석열 캠프의 우리 청년 특보를 맡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62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호감 여부가 62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부터 이 여야의 선거 전략 자체가 전 네거티브 일색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네거티브가 특히나 각 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후보가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해도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 또는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무당층이나 중도층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전부 네거티브 일색으로 혼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불러일으켜서 여야 할 거 없이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 대선은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2012년 대선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시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로 보수 진보 양 진영이 총
총결집했던 것처럼 이번도 마찬가지로 양 진영의 총결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다자구도 전망이 거의 안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안철수 대표 출마가 점쳐지고 김동연 후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양자 대결 위주의 대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 보수에서는 진보를, 진보에서는 보수를 상대로 더욱더 강하고 독한 공격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끝날 때까지 이런 어떤 이 네거티브와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 와중에 이 양자 총결집 과중에 이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 이 승리를 결정짓는 5%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저는 이게 특별히 뭐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어떤 이미지에 기반한 그런 이 캠페인보다는 철저하게 먹고 사는 문제, 네. 실용적인 문제를 누가 더 많이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비호감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는 후보와 진영이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대선에서 좀 유리한 구도를 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주목을 받는 어떤 다른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대선 사자 가상 구도로 살펴봤더니요. 저희가 주목하는 인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보면은 지지율이 꽤나 선전하는 걸로 나와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지지율이 쭉 유지가 된다면 뭐 단일화 이슈 같은 것도 좀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작은 거인 이론이에요. 작은 작은 거인. 거인이요. 2017년에는 다자 대결이었거든요. 그때는 꽤 많은 후보들이 유의미한 그런 지지율을 얻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철저하게 양자 대결입니다. 네. 프레임 대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거인, 제3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지율이 6, 7% 또는 7, 8% 나온다.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정말 철저하게 양자 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공간을 비집고 네. 틈새를 또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군소 후보들, 제3 후보들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왜 중요하냐?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진다가 아니라 그만큼 여당은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이게 정말 1, 2%의 박빙 승부처에서는 캐스팅 매우 보트 역할을 할 중요할 것이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당 지지층들을 어떻게 또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은 끌어들이느냐. 네.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들이 작지만 작지 않은 거인인 거죠. 작은 거인입니다. 작은 거인도 이번 대선의 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부총리도 새로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마포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야 대표 모두 참석하고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계속 교감을 이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궁금한 게요. 지금 다른 아까 말했던 작은 거인들은 전부 다 당이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새로운 당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야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가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몸집을 불려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야권 단일화의 함축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네. 지금의 어떤 기존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해왔거든요. 그런 본인이 만약에 이제 지금 기존의 어떤 양당 중에 한 당에게 몸을 실른다면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없음을 다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 뭔가 씨앗 뿌린 것을 거둘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 이걸 구축하는데 한 가지 희망은 남기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새로운 정치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오후에 있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 나올지는 함께 지켜보시죠.